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쳐온 마음과 시간을 쏟아부어 키운 자식이 어느 날 돌아보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다면 그 마음은 과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전화기만 붙들고 종일 아들, 딸의 소식을 기다리고 혹시나 찾아올까 싶어 친구와의 약속도 미루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쁘다는 짧은 대답과 무심한 침묵뿐일 때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려오는 그 기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서운함을 토로하자니 속 좁은 부모가 되는 것 같고 그저 품고 있자니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여만 갑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만들지요. 이런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유배지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냈고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을 가르쳤던 그의 통찰 속에서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켜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자식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그들과 싸우거나 애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인 우리 자신의 태도를 먼저 바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자식은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의 삶은 오롯이 나의 것이라는 굳건한 선언입니다. 둘째, 모든 베풀매는 이치가 있다는 냉철한 가르침입니다. 셋째,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물음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의 연락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의 존엄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평생 교직에 몸담으시다 정년 퇴임하신 한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에게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퇴임 후 적적해진 아버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오늘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고?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늘 짧고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은 결심한 듯 아들에게 더는 전화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자 아들은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끼다가 점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어보니 아버님은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나 요즘 등산 동호회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주말엔 그림도 배우러 가야 하고. 무슨 일이니?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아버지의 세상이 자신 없이도 충만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자신이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따라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존엄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원칙부터 차근차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는 굳건한 선언입니다. 이는 자식에게 말로써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소리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게 나의 하루하루를 통해 나의 태도를 통해 자식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안부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주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홀로 사시는 김숙자 어머님의 이야기는 이 원칙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어머님의 유일한 낙은 서울에 사는 딸과의 통화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딸에게서 연락이 올까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들기 전까지도 딸의 SNS를 들여다보며 딸의 일상을 쫓았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여행 간 사진이라도 올라오면 나한테는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더니 하는 생각에 온종일 서운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죠. 친구들이 등산을 가자고 해도 혹시 그 사이에 딸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혹은 갑자기 찾아올까봐 약속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세상은 딸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맴도는 작은 행성과도 같았습니다. 딸의 기분에 따라 어머님의 하루는 밝았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이겠지만 이러한 기다림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부모는 끝없는 기다림과 서운함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가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가 무거운 짐이 되어 점점 더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 도리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동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족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결코 스스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강진의 다산초당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혔지만 그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했고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단절된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러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바로 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고 말하며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학문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자신만의 중심을 잡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비단 아들들에게만 해당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노년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외부의 조건에 나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나의 존엄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세계를 지켜냈듯 우리도 우리 자신의 세계를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다리는 시간을 채우는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그 시간에 먼지 쌓인 책장에서 오래전 좋아했던 작가의 책을 꺼내 읽어보십시오.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미뤄두었던 서예나 그림을 시작해 보십시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잊고 있던 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는 생각에 주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나의 하루가 자식의 안부 전화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오늘은 왜 전화 한 통 없니? 라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대신 나 오늘 서예 학원에서 새로운 글씨체를 배웠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친구들이랑 가까운 산에 다녀왔는데 단풍이 어찌나 예쁘던지 라고 나의 일상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식에게 미묘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 없이도 즐겁게 잘 지내시는구나. 이것은 결코 자식에게 너 없이도 괜찮다는 식의 유치한 시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가 바로 서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의존하고 기대어 오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지만 자신의 삶을 가꾸며 향기를 풍기는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과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다.
자식은 더 이상 의무감과 죄책감 때문에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부모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진심으로 부모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칠흑 같은 유배의 어둠 속에서 학문이라는 등불을 밝혔듯 우리도 노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세계라는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 불빛이 환하게 빛날 때 자식은 그 빛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없이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자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 모든 베풀매는 이치가 있다는 냉철한 가르침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본능적이고 무한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식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린 후에도 그 희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 자식이 기죽을까, 힘들게 살까봐 노심초사하며 쌈짓돈을 털어 용돈을 쥐어주고 철마다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 보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끝없는 베품과 희생이 과연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며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냐고 말입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박진우 아버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에게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툭하면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자동차를 바꿔야 한다며, 아이 학원비가 모자란다며, 여름 휴가를 가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혹은 며느리 보기에 면목이 없을까봐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감사의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가끔이라도 요즘은 좀 아껴 써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 아버지,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저도 힘들어요. 라며 도리어 짜증을 냈습니다. 박진우 아버님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관계는 더 가까워지기는커녕 일방적인 요구와 체념적인 희생만이 남은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도리를 이야기하며 인자함과 함께 의로움을 강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냉철함과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을 다스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식을 위하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자식의 자립심을 갉아먹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들면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둘째, 그것은 자식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받는 것이 당연해지면 거기에는 더 이상 고마움이 싹틀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서운함과 원망만 커질 뿐입니다. 셋째, 그것은 부모 자신의 노년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난 뒤 정작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기댈 곳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소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분수를 알고 헛된 욕심을 버리며 건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무분별한 요구를 원칙 없이 들어주는 것은 자식에게 이러한 검소함의 가치를 가르칠 기회를 빼앗고 오히려 허영과 의존심을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등을 돌려야 할까요? 그것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원칙과 이치입니다. 모든 베풀매는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식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때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혹시 나의 불안감이나 자식을 통제하려는 욕심 때문에 베푸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인가? 자식이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 예전처럼 무조건 통장부터 열어주지 마십시오. 대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네가 어렵다니 아비어미로서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이제 나도 내 노후를 생각해야 하니 예전처럼 무작정 도와줄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함께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이 돈이 왜 꼭 필요한지,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너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 말은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거절이 아닙니다.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방적인 희생의 관계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자식은 처음으로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서운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자식은 비로소 철이 들고 부모의 사랑이 무한한 화수분이 아니라 유한하고 귀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일에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위해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큰 기쁨이자 보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희생해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를 돕는 것은 좋지만 나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하구나. 일주일에 며칠 혹은 하루 몇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정했으면 좋겠다. 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자식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지치고 불행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자식과 손주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인자함과 의로움이 균형을 이룰 때 사랑은 비로소 건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일방적인 희생의 둑을 허물고 상호 존중이라는 단단한 제방을 쌓으십시오. 그 위에서 부모와 자식은 비로소 동등한 성인으로서 서로를 마주보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버릇없는 태도를 바로잡고 나의 노년을 지켜내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셋째,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물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물어갈 무렵 자연스럽게 남겨질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재산, 정성껏 가꾼 집과 땅,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바라보는 순간 관계의 본질은 안타깝게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건강과 안부를 묻던 전화는 어느새 재산의 향방을 떠보는 미묘한 탐색전으로 바뀌고 형제 간의 우애는 상속 지분을 둘러싼 냉정한 계산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부모는 살아있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마치
곧 분배해야 할 재산 목록처럼 비치는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수성가하신 이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줍니다. 어르신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더니 어르신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약속이나 한 듯이 왕래가 찾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를 위하는 척하며 상가 건물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현금을 상속받을 것인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쟁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식들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씁쓸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부가 자식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핥히는 칼날이 되어버린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이러한 비극 앞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면 과연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흑산도로 유배간 형님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밭되기라도 있습니까? 전장이라도 있습니까? 오직 두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근과 검 두 글자뿐입니다. 이는 정약용 선생의 위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역적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삶을 일으켜 세우는 부지런함과 검소함이라는 삶의 태도, 즉 정신적 가치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 독서를 권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썩어 없어질 재산이 아니라 평생을 지탱해줄 지혜와 인격을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줄까를 고민하는 대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식의 기억 속에 그저 재산을 많이 남겨준 부모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낸 존경스러운 부모로 남고 싶으십니까?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찾아와 눈치를 살피기 시작할 때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어 재산 분배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차분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너희들 얼굴을 자주 보니 좋구나. 내가 나이가 드니 너희도 생각이 많아지는 모양이다. 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은 이 아파트 한 채,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그런 것들이 아니란다. 어려운 시절에도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나의 신념,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던 나의 성실함, 바로 그런 것들이다. 너희가 이 아비어미에게서 돈이 아니라 이 삶의 태도를 물려받을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 말은 자식들의 머리를 한 대 세게 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줄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그들의 모든 계산과 기대를 무너뜨리고 부모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나약하게 유산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가치와 철학을 전수하는 위험 있는 스승으로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재산에 대한 여러분의 주권을 명확히 선언하십시오. 이 재산은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나의 것이다. 너희에게 모두 물려주기 위해 악착같이 모은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살 생각이다.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의미 있는 곳에 쓰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다. 이 선언은 자식들에게 엄청난 각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오만한 태도를 버리게 만듭니다. 부모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되고 부모와 재산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야속하다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랑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랑이 더 깊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재산을 물려주어 자식을 잠시 편하게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의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피눈물로 써내려간 편지들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책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책의 마지막 장을 재산 상속이라는 시시한 결말로 끝내지 마십시오. 삶의 지혜와 존엄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자식들의 존경을 되찾고 가장 빛나는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의 혼란을 잠재우는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나를 외면하는 자식 앞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3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는 굳건한 선언이었습니다.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소진하는 대신 나만의 즐거움과 세계를 가꿈으로써 기다리는 부모가 아닌 살아가는 주체로 바로 서야 합니다. 둘째, 모든 베풀매는 이치가 있다는 냉철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관계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원칙과 이치를 바로 세워 일방적인 관계를 상호 존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물음이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지혜가 담긴 삶의 태도와 정신을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부모의 존엄과 권위를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그저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미하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책임지고 존경할 만한 지혜를 남겨준 한 명의 위대한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식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할 때, 내가 먼저 바로 설 때, 모든 관계는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